올해 초 3%로 봤던 경제 성장률을 2.7%로 낮췄습니다. 기준금리는 11개월째 유지했지만 다음 달에는 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원리금이 소득의 70%가 넘는 경우 추가로 대출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 규제의 예외 사유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채용 비리로 곤욕을 치렀던 KB국민은행에서 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필기시험에서 시중 문제집 내용과 똑같은 문제를 여러 출제한 겁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시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려 파장이 주목됩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 임직원 가족을 대거 포함시킨 데 대해 야당은 박원순 시장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제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도 성장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기준금리는 유지했지만 다음 달에는 올릴 수 있다는 신호가 여러 대목에서 감지됐습니다. 첫 소식 김환진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7%로 내다봤습니다. 당초 3% 성장을 점쳤다가 지난 7월 2.9%로 내린 바 있는데 더 낮춘 겁니다. 당초 0.1%포인트 낮출 것이라는 시장 전망보다 더 큰 조정폭입니다. 2, 4분기 실적치 등이 반영돼서 다소 하향 조정됐지만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물가도 1%대 그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8개월 연속 10만 명대를 밑돌며 고용시장 부진이 이어지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했습니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통화기금보다는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와는 같은 수준입니다. 내년 성장률도 7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은 2.7%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1.25%에서 1.5%로 인상된 뒤 11달째 제자리에 머물게 됐습니다. 미국과 금리 차이는 여전히 0.7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선 2명의 위원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다음 금통위가 열리는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을 잇따라 낮추는 이유는 경제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에 금리 인상 조짐까지 더해지면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보도에 류정훈 기자입니다. 중고 주방용품들이 많이 거래되는 서울 황학동 중고거리입니다. 폐업한 상점들이 부쩍 늘면서 중고 물품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중고 집기는 꾸준히 쌓이는데 사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지금은 들어오기만 하지 나가질 않아요. 그만큼 개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장사도 안 되는데 대출금리까지 오른다는 소식에 자영업자들은 막막합니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한 5% 정도는 인건비에 임대료에 금리까지 올라가 버리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600조 원에 육박합니다. 국회 예산처 분석 결과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인상될 경우 구체를 증가하고는 연간 평균 94만 원 이자가 늘어나는데 자영업자는 이보다 많은 122만 원이 늘어납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오를 경우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경제 전반에 걸쳐서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말인데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먼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불황 속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자, 한은이 성장률은 하향 조정했지만 기준금리는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신호도 함께 보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한은이 이번 금통위 때는 금리를 올릴 것인가 안 올릴 것인가를 두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올렸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동결을 했잖아요. 이유가 뭐죠? 네, 이주열 총재가 브리핑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하게 높아졌다면서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한 번 더 지켜보자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올해 초 30만 명이었던 취업자 수 증가폭 전망치가 9만 명까지 낮춰졌는데 그 정도로 우리 경제가 지금 상황이 또 전망이 어둡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한몫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리를 높여서 시중에 있는 돈줄을 죄면 이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 부분이 성장률이나 또 고용 지표의 악화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미 금리 차가 0.75%포인트인데요. 연준이 예고한 대로 미국이 연말에 한 차례 금리를 올리고 한은이 다음 달에 금리를 동결한다면 이 금리 차는 1%포인트까지 벌어집니다. 예. 이렇게 되면 금융 불안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선들이 나오는데요. 이 총재는 금융 불안을 겪는 나라 대부분이 미국보다 금리가 낮다면서 이 미국과의 금리 차는 금융 불안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내에 있는 대외 건전성이 양호하고 또 외국인 대부분이 이 장기 투자 성격인 공공자금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이 큰 폭의 외국인 자금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기자. 그런데 한은이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온다면서요. 네, 경기가 정점을 지났는데 이제서야 금리를 인상하려는, 그러니까 뒷북 대응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예. 이 총재는 경기 정점이 언제인지 이 공식적인 판단이 없다면서 이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다음 달이 마지막 금통이잖아요. 그렇죠. 인상 분위기라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의결문을 보면 인상 의지가 좀 읽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한은은 그동안 이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을 통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의결문을 통해서는 신중이라는 이 표현을 뺐습니다. 이 총재는 신중이라는 단어가 빠졌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지를 생각했다면서 이 간접적으로 인상 메시지라는 점을 인정을 했고요. 예. 또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할 단계가 가까워졌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이 통상적으로 금융 안정에 유의했다는 점은 이 통화 긴축을 통해서 이 과도해진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금리 인상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게다가 지난 두 번의 금통위에서는 인상과 관련된 소수 의견이 이 한 명에 그쳤던 반면에 이번 금통위에서는 2명으로 늘어나면서 이 금리 인상이 초읽기로 다가왔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원리금이 소득의 70%가 넘는 경우 추가로 대출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 규제의 예외 사유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먼저 강예지 기자입니다. 기존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은 이달 31일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소득의 70%를 초과한다면 은행에서 위험 대출로 분류해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신규 대출자들의 대출 한도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은행권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도 DSR에 반영됩니다. 다만 기존 가계대출을 증액하거나 금융회사 등을 변경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DSR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DSR 관리지표 도입에 따라 향후 은행권에서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 DSR로 분류되며 개별 은행에서는 전체 대출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 비율 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시중은행은 신규 대출 취급액 중 DSR이 70%를 초과한 대출이 1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90%를 넘는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잣대는 이보다 더 높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의 이자 상환 비율 RTI는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을 받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대신 예외 사유를 인정했던 그간과 달리 임대업 대출의 예외 취급 한도와 예외 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강혜지입니다. 네, 이렇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눈치 보기가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오늘 이제 규제가 발표됐기 때문에 조금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좀 예민하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문가 등의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번 대출 규제로 가장 긴장하는 게 마포나 용산 등 10억 원대 초중반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대출로부터 다소 자유로운 자산가들이 투자를 벌이는 경우가 많고 또 노원처럼 5억 원 내외로 시세가 형성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대출에 의존하는 비율이 좀 낮아서 그렇다는 게 이제 이유였는데 그래서 실제 오늘 마포와 용산 등의 공인중개사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네. 우선은 거래가 또 끊겼습니다. 특히 또 이달 초만 해도 조금씩 문의 정도는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예 전화 한 통 없다 이런 식의 볼멘 소리까지도 들리고 있었습니다. 규제로 시장 분위기가 움츠러드는 분위기인데 실제 시세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한국감정원이 그 서울의 아파트값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5% 올랐습니다. 여전히 상승했다라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6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또 0.05% 상승은 지난 6월 11일 조사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이기도 하고요. 특히 방금 말씀드린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첫째 주 이후 처음으로 0% 그러니까 보합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 대책으로 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산술적으로라면 이미 받고 있는 대출의 액수도 많고 대출 건수도 많은 이 다주택 투자자들이 압박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맞기는 합니다. 대출 총량 자체를 줄여야 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 규제 강화의 여파가 다주택자에게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미 다중대출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가 좀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대출 압박의 체감이 더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시장에 진입하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저런 점 때문에 정부에서 이 강화된 이번 DSR을 적용하지 않는 서민용 대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서울 집값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이제 와서 이미 이렇게 많이 올라버린 서울 집값에 추가적인 상승을 전망하는 목소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관련된 대출 규제 자체가 서울 집값을 완전히 하락세로 돌아서게 할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과대평가하는 목소리도 거의 들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다른 대책들보다도 금리 인상이나 경기 회복 등 부동산에만 몰려있는 투자 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끔 하는 근본적인 구조 변화 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야만 지금 이렇게 거품이 끼어있는 서울의 집값이 빠질 것이다. 이런 식의 목소리가 많고요. 또 이번에 이제 조만간 앞서 보셨습니다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조금 가장 강하게 점쳐지고 있는 만큼 이때가 이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서울 집값 하락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금융권 채용 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KB국민은행의 채용 과정에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객관성 논란을 의식해 정부가 개발한 시험 방식을 공채 필기시험에 새로 도입했는데 문제는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 내용을 그대로 베껴 시험 문제로 냈다는 겁니다. KB국민은행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외주업체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보도에 박연신 기자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대비용 문제집입니다. 지난 13일 치러진 KB국민은행의 필기시험에는 해당 문제집에 포함된 타기업 입사시험 기출문제가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가상으로 사내 공지사항을 만든 지문과 회의 녹취록 등 지문 2개가 동일했고 이에 해당되는 문제 4개도 똑같았습니다. KB국민은행에 확인한 결과 필기시험 120문항 중 10문항이
시중 문제집과 똑같았습니다. 입사 지원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1분에 한 문제를 무조건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나와버리면 그 문제들은 그냥 바로 체크만 하고 넘어가니까 무조건 잘 볼 수밖에 없거든요. KB국민은행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몰랐다며 외주업체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국내 전문 채용 외주업체에 문제 철제에 관한 일체를 위탁했으나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취업 준비생들의 글이 올라오면서 향후 채용 과정에서도 잡음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차량 소유자가 출퇴근 방향이 같은 사람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얼마 전에 출시됐습니다. 이에 택시업계는 오늘 새벽 운행 중단에 이어 대규모 반대 집회까지 열었지만 다행히 큰 혼잡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장기화될 조짐이어서 갈등을 줄이기 위한 중재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택시 회사 차고지입니다. 일부 택시가 운행을 하지 않아 평소보다 많은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오늘 새벽 집단 행동에 나섰는데 반대 집회에는 관광버스를 타고 상경한 지방의 택시기사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카카오에서 카풀 앱을 깔아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시 생계에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업계가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조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1일 회원 가입 수가 한 600명, 500명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위협 상대가 되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을 앞두고 양측의 갈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대기업들의 횡포 아닌가요? 거기까지 손 뻗으면 안 되지 않냐. 카풀 시스템도 뭔가 그렇게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택시기사님들이 너무 크게 흥분하셔서 이러는 것 같은데. 카카오 측은 카풀 서비스 추진과 동시에 택시업계와의 상생 협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른바 고용세습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비정규직 1,3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임직원 가족 100여 명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야당 의원들 어떤 지적했습니까? 네, 그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선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떤 기준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했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이번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 박원순 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박 시장이 선거 관계자들의 자리를 챙겨주면서 이번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회가 불평등했고 과정이 정의롭지 못했다며 박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이 박 시장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서울시 감사가 아닌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여당 의원들은 고용세습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상세한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이 되다 보니 고용세습 등을 걸러낼 방법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갑자기 서울시청 찾아서 국감 중단될 뻔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대표는 오후 2시 30분쯤에 예정이 없이 서울시청을 찾아서 이 청년 일자리 탈취와 관련해 규탄 대회를 열겠다며 서울시청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이 서울시 국감에 참석 중이던 자유한국당 의원 대부분이 국감장을 빠져나가면서 이 국감을 정해야 할지 말지를 놓고서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국감 방해 행위라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성태 대표는 이번 교통공사 일자리 세습 문제는 청년 일자리 도둑 사건이라며 이 서울시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SBS CNBC 황인표입니다.
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또 일자리 급조 논란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동연 경제부 총리는 일부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어떤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한 건가요? 네, 김동연 경제부 총리는 오늘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랐다고 답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을 수정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는 수정 보완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고용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김 부총리는 10월 고용 여건 개선이 쉽지 않다고 답해서 여전히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경제 정책을 두고서는 난타전까지 벌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국감 초반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또 단기 일자리 급조 논란 등을 도마 위에 올리면서 정부를 향해서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쓰레기통에 넣어야 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도 이 청와대에 끌려가지 말고 반기를 들 시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김 부총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공공부문 팽창과 고환율 정책,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등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잘못 설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물론 여당은 방어하는 데 진땀을 뺐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 소득주도 성장 문제가 프레임 논쟁에 말려드는 것 같다면서 야당의 문제 제기가 이 본질을 달라지게 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이 경제 성장률 전망이 좋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기재부가 주요 공공기관 인사 담당 임원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열고 단기 일자리 창출을 독려했다는 논란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청와대 요청이 아니냐고 물었고 김 부총리는 이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또 단기 공공일자리가 효과 없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이 청년 취업자의 경력 관리와 자기개발 차원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거론됐던 중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관찰 대상국을 유지했지만 안심할 순 없습니다. 신윤철 기자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을 포함한 6개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환율 조작 오명을 통해 자칫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었던 미국과 중국 간 관계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남았고 경고 수위도 높았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위안화 환율의 불투명성에 대해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만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 특성상 미중 무역 전쟁의 불씨는 강력한 불안 요소입니다.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폭이 커지고 자본 유출 부담감까지 더해지다 보니 미중 갈등은 우리 경제를 끌어내리는 또 다른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현재로는 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이게 진행 상황이어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0.5%가 떨어집니다. 현재 진행형인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을 우리나라가 예의주시하는 이유입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목숨을 건 의리를 맹세했던 달타냥과 삼총사가 20년 뒤 왕을 지키려는 자와 왕을 몰아내려는 자로 맞섭니다. 달타냥,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둘 중에 한 명은 죽는다. 천처의 왕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전 끝까지 그를 지킬 겁니다.
삼총사를 쓴 알렉산드로 듀마의 소설 철가면이 뮤지컬 아이언 마스크로 국내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왕을 지키는 총사 대장이 된 달타냥, 부패한 루이 왕을 몰아내고 철가면을 쓴 채 감옥에 갇힌 필립을 세우려는 삼총사가 대립각을 세웁니다. 달타냥 역에는 이건명, 삼총사에는 김영호, 이병준 등 연기파 배우들이 맡았고 루이와 필립은 산들과 이창석 등 인기 아이돌 출신 배우들이 1인 2역에 도전합니다. 그 가면이 너를 위한 유일한 안식처 되리. 단촐한 무대 위 오로지 무용수들의 유연하면서도 힘있는 몸짓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세계 최정상 무용단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 1 NDT1이 16년 만에 한국을 찾습니다. 1959년 창립 이후 혁신적인 안무로 현대 무용의 흐름을 주도한 NDT1은 이번 무대에서 대표 작품들뿐 아니라 아시아 최초로 새로운 작품 워크 더 데몬을 선보입니다. 조선시대의 가장 큰 그림, 병풍을 조명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궁중행사와 도시 전경, 자연 풍경 등 조선의 다양한 모습을 최대 5m의 병풍에 폭넓게 담았습니다. 공간을 꾸미는 거기 때문에 문이 출입하는 문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지게 됩니다. 전통 가옥과 밀접하게 구조가 이제 밀접하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1844년 경희궁에서 열린 진화례를 8폭에 담은 보물 헌종가례 진화도와 조선 말기 화원화가 유숙이 유일하게 남긴 매화도 병풍 보물 등 76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높여서 매물로 올리도록 강요하는 집주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담합 강요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집값 담합을 감시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실질 노동자들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한 구직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6만 6천 원으로 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구직급여 상한액을 6만 6천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올해 구직급여 상한액 6만 원보다 10% 높은 것으로 내년 구직급여 지급 대상자는 최대 월 198만 원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오늘 설악산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기온이 낮은 설악산 높은 산지에는 새벽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고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16일 빨랐고요. 설악산 중청봉에는 20cm 안팎으로 눈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강원 영동은 오늘 늦은 밤까지, 영남 동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치겠습니다. 비로 인해 내일 아침까지 가시거리가 짧겠고요. 산간도로나 터널 출구 등에서 시정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대기 상태도 청정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8도, 대전 6도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동해안 지역에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구름만 조금 지나겠고요. 아침에 광주, 대구 8도, 낮 기온 광주 19도가 되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제주도에, 화요일은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